오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내 부대표단 인선을 마무리 짓고 원구성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과 더민주도 원내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환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 또 더민주가 원내 부대표단 인선을 완료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원내대표 진용을 이제 갖췄는데요. 앞서 선임된 당직자,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운동권 색채가 좀 짙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인선안을 보면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쓴 듯한 고심한 부분이 좀 역력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네. 지금 정치권 분위기를 보면 너무 이렇게 조용하고 자숙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너무 네. 오래 가는 것 같고 네. 역시 국회의원들 선출직들은 선거가 바로 자주 있었으면 예. 국민들의 어떤 그 표의 위력을 실감하는 것 같은데 각 당이 정말로 조심조심 내년 대선을 향한 네. 그런 어떤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민주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원구성 자체 그리고 원내대표라든가 정책위 의장 그리고 원내 부대표까지 네. 이제 지금 서서히 임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역시 국민들이 참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의식을 해서 이렇게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화합의 포석 그리고 또 어떤 세력 간의 어떤 계파 간의 그리고 어떤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키는 그런 조심스러운 행보의 어떤 결과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의 부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총 그 축구 선수 예, 11명까지 임명을 했는데 예, 네. 앞으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데 예. 과거의 운동권이지만 지금은 이미 제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운동권이라고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이분들이 제도권에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고 예.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면 예. 정치 발전의 어떤 기폭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면은 강원, 제주, 또 인천 이런 곳에서 이제 각 지역을 좀 망라하는 당선인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뭔가 좀 지역 용광로 개념일까요? 이런 것도 좀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원내 부대표단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재선급 의원들이 주로 맡아왔었습니다. 예, 예. 근데 11명 전원을 초선 의원으로 했어요. 네, 네. 상당히 참신하다. 네. 먼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론이니 뭐니 이야기가 많았지만 네.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신선하고 또 국민들 눈에 봤을 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초선 의원들로 전원다 부대표를 꾸렸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측면은 참신하다뿐만 아니라 좀 재밌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 11명의 예. 초선 이 원내 부대표들이 예. 소위 잠룡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박원순, 김부겸, 친문, 손학규계 각 계파별로 또 예. 지역별로 안배가 골고루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원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아무래도 총대를 메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여줄 거고 예. 또 원외로 봤을 때는 향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위 잠룡들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예. 그러니까 당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데 열심히 그 소통의 가교를 놓아줄 일꾼들을 초선 의원들로 전원 꾸렸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번 20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또 향후에 당을 대권 주자들을 모아서 예. 한 명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챙겨가면서 예.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포석이 예. 이번 원내 부대표에 깔리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출발치고는 상당히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8월 말 9월 초 이 전당대회가 이제 시기가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제 안희정 사단에 속하고요. 기동민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오늘 임명된 최인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문재인계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김병욱 분당에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전 상임고문 상당히 가까운데 이런 어떤 잠룡들을 좀 안배했다. 잠룡들의 측근 인사들을 안배한 측면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룡들 묶어놓기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묶어놓고 네.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친문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 4개월 정도였던 김종인 대표가 끝난 다음에 8월 말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면 네. 명실상부한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정당이 되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미 대선이라고 확정이 되면 네. 어떤 신선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도전 세력, 예. 대권 주자죠. 이런 분들을 빨리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더민주에서 어떤 과제라고 보고 이것이 들어와서 치열하게 격전을 하던 아니면 같이 대선 국면에 예. 대선 경선 국면에 같이 갔을 때 네. 그런 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서 어떤 전략적인 실패가 온다면 야권에서 어떤 국민들한테 신선감 그런 것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 취임 이후에 처음 이제 휴가를 10일까지인가요? 이렇게 모레까지 휴가를 지금 갖고 있는데 전국 구상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원내 지금 부대표단 인선 중에서 원내 대표단 구성 중에서 이 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 인선만이 지금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정책위의장 인선을 누구로 하는 것이냐?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한 두 가지 점이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 대표가 임명하는, 그러니까 다른 당을 보면 러닝메이트 제도,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러닝메이트잖아요. 네, 근데 더민주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선출된 우상호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이런 포인트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둘 거냐. 예. 즉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경제 정당을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인선되는 정책위 의장은 그 경제 정당에 걸맞는 네. 그런 그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또 네.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원래는 정책위 의장 그럼 재선급들이 주로 많이 하는 자리인데 네, 여기도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에서 2등, 3등을 했던 네. 1차 투표에서 1등을 했던 우원식 네, 의원이라든지 또는 민병두 네. 의원이라든지 좀 이런 분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소통은 상당히 잘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좀 약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경제 정당을 이끌어가는 데에는 조금 약점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우원식 의원이든 민병두 의원이든 네. 이런 그 향후에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1당의 경제 정책, 경제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능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그런 추진력을 가지려면 네. 그래도 원내대표 정도에 나와서 최초 1등을 했고 또 2등을 했던 이런 네. 분들이 나와서 힘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네. 보고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취 논란이 좀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을 때 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기까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거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이 자신의 어떤 그 향후의 행보 또는 이 거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세법을 좀 내놓을지,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지난달에 이제 만찬 회동에서 약간 불편한 관계를 또 노출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뭐 여러 가지 묘수가 좀 나올까요? 뭐 특별한 묘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보는데 어. 결국 문재인 대표랑 김종인 대표는 대선까지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예. 그것은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대표가 아쉬운 쪽이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잡아야 되겠죠. 예. 잡기 위해서 지금 4개월을 또 연기시킨 거 아닙니까? 예, 예. 당장 전대를 치르면 김종인 대표가 팽당했다는 예. 그런 아주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안 좋은 예. 그런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예. 일단 4개월에 연기를 해놓고 네. 그 4개월 동안 김종인 대표가 할 일을 찾을 겁니다, 아마. 찾고 나서. 그런 이제 그 4개월 동안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원구성과 관련한 어떤 전략, 그리고 더민주의 앞으로의 어떤 4개월 동안의 짧은 시간에 나갈 방향, 예. 이런 것을 이제 제시하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봤을 때 뭐 원내 부대표도 마찬가지고 통합, 화합, 협치의 어떤 이런 인선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삐뚤어 나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뭐 개파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예. 그리고 국민이 부여해준 제1당의 역할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제 민주화다. 예.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설득을 할 것 같고 예. 그 나머지 내부적인 것은 이제 원구성을 하면서 다른 이슈는 상당히 묻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일단 내일 우상호 원내대표 또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 이제 첫 상견례를 갖습니다. 뭐 상당히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원구성 협상을 제안을 했고 항상 이 국회 개원이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고려해서 협치와 소통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좀 원구성 협상 순항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좀 예전하고 똑같이 가시밭길을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번에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모두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번 총선 결과의 민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뭐 한두 달 이상을 갖다가 원구성 자리 싸움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분명히 그 당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 여론조사의 변화로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는 그 양당 체제가 아니라 3당 체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3당의 위치가 달라지고 또 이 연대, 소위 합종연행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물론 자리 싸움은 치열하겠지만 치열함 속에서도 국회 개원이 그것 때문에 미뤄진다던가 이런 일들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덜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측면을 조금 더 되살려주는 부분이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가 18개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뭐 교문이라든지 환노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화가 예상이 되는데 뭐 한두 개 정도 분화가 되고 숨통이 트인다 그러면 좀 무난한 원구성 협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치열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장기간의 국회 공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환노위 교문위를 분리한다는 것도 그것도 위인설과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갑질행위 아닙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를 하나 만들므로써 그 국민의 혈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3 총선에서 여야가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하라. 그런 준엄한 명령을 국민들이 보였지만 17, 18, 19대 때 보면 7월 정도에 상임위가 일단 이제 타결이 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당이라고 하죠. 밀고 당기는 것은 지난 국회 때랑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그 국민의당과 더민주 상당히 그 좀 신경전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면 찰떡공조를 좀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당정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가진 내용이 지금 속보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또 국립의료원 포함해서 의료기관을 늘려서 이 빠른 판정을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폐의회 피해 여부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또 피해자 생활 자금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현안이 많습니다. 20대 국회 또 19대 국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임위 배분, 이 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이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약간 뭐 초반부터 약간 좀 신경전을 벌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제 두 분이 교문이 분할하는 것은 이제 괜찮다라고 공감대를 표시했는데 이 환노위 분리 주장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좀 견해가 다르다. 오늘 이렇게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 3당의 어떤 뭐 상임위 배분 문제라든가 국회의장단 또 이런 선출 부분에 있어서 초반부터 좀 심겨루게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당연히 기싸움은 불가피합니다. 특히나 이제 양당 체제에서는 숫자 나누기가 생각보다 뭐 쉽죠. 근데 3당 체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3당에 안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자리가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나오면 협상에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문위가 지금 30명이거든요. 소속 위원이.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근데 10분의 1이 하나의 상임위에 있다라는 거. 사실 그 안에 교육부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새누리당은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야권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분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하나를 더 늘려서 네. 좀 더 자리를 좀 확보해서 예. 884 그래서 자신들이 한 4개 정도 가져가고 싶겠지만 예.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2개를 늘리는 게 과연 쉽겠느냐. 네. 물리적으로 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교문위 예. 정도만 분할을 하고 예. 뭐 어느 정도 가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더 민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싸움이 과연 어떤 결말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네. 의장을 누가 맡느냐 또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 예. 주요 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를 여당이 가져가느냐 야당이 가져가느냐 또 국민의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네. 이런 과정의 산물로 이 자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가장 제일 싫어하는 게 예.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나눠 먹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더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어차피 타협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네. 너무 한다 싶지 않을 정도로 네. 타협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민이 지난 4.13 총선 때 해준 표심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제 새누리당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제1당을 더민주안 졌기 때문에 네. 애초에 더민주가 국회의장 가져가라. 이것이 네. 국민이 내린 명령이다. 네. 이렇게 하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민주가 국회의장 가져가면 국회의회 권력은 상징적으로 제1당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갔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권당과 그리고 청와대와 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정말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청와대 입장에서 상당히 저는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예. 새누리당에서 아직 그런 어떤 선언적인 그런 의견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봅니다. 새누리당도 내일쯤 이제 원내 부대표단 인선 다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비대위 구성 이 좀 속도가 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비대위 체제로 곧 뭐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좀 왜 이렇게 좀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새누리당이 뭐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런 예. 뭐 기사 제목도 올라오던데요. 지금 지도부 공백 사태가 좀 길어지고 있죠. 네. 비대위로 가긴 가는데 네. 어떤 비대위로 가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개파 간의 또 인물에 따라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게 관리형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친박계 쪽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기국회 개원 이후에 네. 전당대회 그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이후를 친박계는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 비박계에서는 네. 내세울 인물이 부족합니다. 네. 친박계는 인물이라도 많은데 이 비박계는 뭐 낙선 인사들이 워낙 많고 또 쓸만한 인사들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태, 무소속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가 좀 네. 칼자루를 쥐고 혁신하는 비대위, 혁신 비대위를 원하고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 서로 딴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지도부 공백 사태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맡아줄 사람도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설사 혁신 비대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예.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처럼 뭔가 공천권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네. 뭐 이런 당의 어떤 외연도 확장하고 칼날을 뒤뚫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을 때는 차르 같은, 예. 그렇죠. 네. 그런 비대위원장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많겠지만 지금 새누리당에서 과연 비대위원장 그 짧게 몇 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 비대위원장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예.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가자니 그렇고 저렇게 가자니 그렇고 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이런 게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속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당 대표 좀 조기에 선출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당 안팎에서 아니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친박계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당내에는 개파주의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70% 정도 저는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4.13 총선 끝나고 야당한테 제1당까지 뺏겼다고 참패로 드러났을 때 그때 절실함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예.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미 그런 위기감이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새누리당의 내년 대권, 정권 자체도 야당한테 뺏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만이 당원들은 인지하고 있겠지만 예. 국회의원들 당선자들은 이것을 아직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국면 전환의 카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뽑으면서 그냥 여기에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참패한 것은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선거에서 이기다 보니까 당이 둔해진 거죠. 이 둔해진 것을 부기를 빼고 지방지를 빼고 예. 날렵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내년 대선에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비대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그동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정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에 대한 어떤 입장 이것을 우리 정치인들 일요일 오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일요일 오후에 뭐 그런 말도 안 하고 네. 그래서 비대위를 통해서 당을 새롭게 바꾼 다음에 저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국민들이 보여준 표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연휴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좀 자숙 모드다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어떤 그 기류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 국민의당 얘기를 해볼까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조금 빠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좀 잘 나가던 모양새에서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뭐 역풍을 맞는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오만한 모습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 심리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도 당직 개편을 좀 서두르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안철수 대표의 연휴 끝나고 어떤 전국의 어떤 행보랄까 이런 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국민의당은 아직까지는 신생정당입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진 당,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아직 뿌리를 내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 또 하나는 네. 야당과 여당의 모두 지지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지층의 이 들락날락 현상이 네.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와 협조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은 네. 야당 지지층이 빠지는 거고요. 어. 뭐 또 교육부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네. 지지층이 이런 측면에서 좀 유동적인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다른 당은 사실 그 대선 후보와 정당 지지율이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안철수 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 행보 자체가 국민의당 지지율과 직결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 개선돼야 될 지점이긴 하지만 네.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네. 좀 더 광폭 행보 그리고 네. 좀 더 뭐 예를 들면 이제 소록도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참여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 문제는 그 제3당으로서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교문위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창조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을 내놓고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네. 거기에 저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문제, 또 일자리 네. 창출 문제,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지금 안 대표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과연 이제 어떤 대안을 내놓고 또 그 대안을 여당 또 그리고 제1당인 더민주당과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당을 키우고 또 자신이 대권 주자로 나아가는데 예. 되게 중요한 대목이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록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하루 전에 이제 소록도 방문을 하고 23일에는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있는데 상당히 야권 인사들이 총 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의 어떤 그 지지를 보내줬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어떤 여러 가지 반향, 또 더민주 같은 경우에 등 돌린 민심 또 되돌려야 되고 그 두 가지 행사가 상당히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뭐 전혀 저는 구조적인 것이 문제지 이벤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이벤트에 얼마나 할 수 있고 지금 뭐 선거도 없는데 이벤트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구조적인 한계,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제3당의 역할이 엄청나게 어렵다. 예. 더민주가 제1당이 됐기 때문에 더 그렇고 네. 두 번째 새누리당의 보수 지형과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두 가지입니다. 정체성과 선명성 예. 두 가지를 놓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정책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예. 바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정작 국회가 시작돼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고 정책적인 서로
어떤 공방이 오가면 바로 이것이 이제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국민의당의 위치다. 예. 어떤 아젠다가 특별한 아젠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중간이냐, 예. 아니면 더 왼쪽이냐, 더 오른쪽이냐 이런 정체성도 문제일 뿐더러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정당이 있을 때 새누리당의 모든 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해서 지금 입법화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떨어져 나왔을 때 새누리당이 찬성해줘서 캐스팅 보트를 준다고 했을 때 네. 표리부동안 네. 정책이 안철수 대표의 정책이 이념이 바뀌었다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이 되면 훨씬 더 위기가 더 심하게 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이 3당의 상당히 힘겨루기 또 눈치 싸움 이런 것들이 사파 싸움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전국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